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이어서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해서도 몇 마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노트 정리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제 써놓고 읽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해보면 좀 더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찍는데요. 이게 이제 헉슬리도 영국 작가고 조지 오웰도 영국 작가인데, 헉슬리가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실에 아서 에릭 블레어인가? 그게 그 조지 오웰의 본명이거든요. 그런 학생이 이제 있었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조지 오웰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조지 오웰이 헉슬리 강의를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또 이런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게 계보가 조금 있는 모양인데 허버트 조지 웰슨가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옛날 작가인데, 이 사람이 뭐 투명인간이라든지 타임머신이라든지 우리가 요즘 이제 그 미래소설 SF 하면은 떠올릴 법한 많은 키워드들을 작품 속에다가 이제 녹아냈나 봐요. 근데 열린 책들에서 번역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은 사놨는데 읽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정리는 안 되는데, 그 웰스에서 이제 헉슬리로, 그 다음에 이제 헉슬리의 제자이기도 했던 이제 오웰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자매증 같은 경우에는 헉슬리랑 오웰보다는 다 이제 먼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영문학의 일정 부분 전통이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원초적인 물음인데, 안티 유토피아, 그러니까 낙원 아닌 거, 안티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요즘은 디스토피아란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토피아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토피아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말했느냐? 그건 당연히 토마스 모어입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이 책이 1516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에 나온 책인데, 16세기 초반에 영국의 지식인들은 이런 거를 고민을 했구나. 영국의 정치가, 행정가들은 또 이런 걸 고민했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어릴 때, 중고생 때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것 같고, 나이 들고 나서 한 3, 40대 돼가지고 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접었는데, 그 마지막에 시도했던 책은 주경철 교수가 번역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주경철, 지금 제가 책은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그 유토피아에 대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토마스 보어 유토피아도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읽어보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 디스토피아 얘기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순서는 조금 바뀌어버렸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디스토피아 소설의 표본, 전범이라고 할 만한 이 1984는 아까 그 멋진 신세계에서 말을 했지만 이제 48년에 썼고, 작가가 상처했다 그러죠. 아내가 죽고 본인도 폐결핵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써서 소설이 되게 어둡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어둡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몸이 아프고 이런데도 이렇게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종교인 거죠, 사실 이런 사람한테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또 소설이 조금 다르게 읽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거 쓰고 나서 곧 죽게 되는데, 그때 작가의 나이가 몇 살 안 돼요. 왜냐면 50년생이기 때문에 50년에 죽는데 190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47세? 47, 8세, 뭐, 제가 지금 죽어야 되네요. 거의.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 오웰의 전기 이런 거는 제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어떻게 되나? 2년 전, 3년 전에 냈던 그 살다 읽다 쓰다에 좀 간략하게 썼던 것 같은데, 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영국 사람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제국의 경찰로서 버마에서 이제 그 근무를 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일본 순사. 그러니까 제국의 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순, 불합리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피부로 깨달았던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집어 던지고 전업 작가로 이제 가는데, 조지 오웰은 르포 작가로 시작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위건부두 가는 길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런던과 파리의 따라진 인생인가, 그것도 이제 문학동네에서 번역이 다 돼 있고 이러니까 다들 관심 있으면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록 문학하고 픽션하고 경계에 있는 이제 그런 식의 문학 세계가 1번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작가.
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조지 오웰이 형성되다가 작가 조지 오웰, 소설가 조지 오웰은 이제 동물농장인데 이게 1944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 동물농장하고 이 1984가 이제 이 두 작품인데, 동물농장은 읽은 지는 오래됐지만 인상을 떠올려 보면 확실히 1984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1984가 주제면에 있어서나 규모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작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물농장도 아마 조만간 다시 읽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그때 가서 한번 시간이 되면 찍도록 하고요. 이것도 설민석이 되게 잘 읽어줘가지고 네, 막 엊그제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배경으로 깔고 1984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본문 이거 3부, 3개의 부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록으로 딸려 있어요. 뭐가 부록이 딸려 있는데 그 부록이 땡땡 신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뭐 통찰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또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해냈다는 거, 그거도 되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 3개의 챕터, 3개의 부인데, 1부는 이제 그 정치, 시스템, 집단, 사회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멋진 신체 세계에서는 아기 공장 나오는 이제 그겁니다. 이거를 넘어가야지 다음 쪽으로 이제 가서 이 소설에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연애 소설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애가 굉장히 이제 의미를 다르게 띠게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통째로 고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마지막에 처형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살다 읽다 쓰다에 이 소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때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을 때는 되게 뭔가 뒤틀렸는지 그 소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갖고 원고지 20매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걸로는 1984로는 20매도 도저히 못 채우겠다 이래가지고 자매찐에 우리들을 같이 읽고 뒤에 일부분은 자매찐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1984를 다시 읽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읽었을 때는 심지어 여기서 제가 고백하자면 줄거리도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한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에 윈스턴이 총살당하는 건데 그 부분 또 놓쳤나 봐. 한 1000줄 놓치고 바로 이제 그 빅브라더 얼굴을 이제 올려다 보면서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이 부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죽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저의 이제 독서의 오류를, 그 책에는 표가 안 나겠지만, 네,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책을 더 꼼꼼하게 읽어야겠다 이제 반성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소설을 만나느냐의 또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제대로 만난 것 같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부부터 꼼꼼 살펴보려고 하는데, 맨 첫 문장이 4월 맑고 쌀쌀한 날이었다. 괴종시계가 13시를 알렸다. 윈스턴 스미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해 턱을 가슴에 쳐박고 승리 맨션의 유리문으로 재빨리 들어섰다. 막을 새도 없이 모래바람이 그 뒤를 따라 들이닥쳤다. 복도에서는 양배추 삶는 냄새와 낡은 매트 냄새가 풍겼다. 복도 한쪽 끝 벽에 컬러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실내에 붙이기엔 지나치게 큰 것이었다. 포스터에는 폭이 1m도 넘는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덥수룩한 검은 수염에 40뱃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 얼굴이었다. 그래서 보시면 4월인데 쌀쌀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오후 1시라고 하지 않고 13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1984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시가 되었다. 전기는 23시 30분에 꺼진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이 승리 맨션. 그래서 이제 빅토리, 승리주, 빅토리진, 승리담배, 빅토리 시가레트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포스터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포스터에 커다란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이 얼굴은 딱 봐도 스탈린의 네, 얼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가 뭐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인 게, 이게 이제 SF적인 이런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건물 안에도 건물 바깥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그 요즘으로 치면 CCTV 폐쇄회로인데 그게 다 설치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발한 듯 당당하게 붙어 있어요. 텔레스크린이 붙어 있고, 텔레스크린은 지금 우리 쌍방향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다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고 이제 그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와 포스터 밑에 쓰여 있는 문구 되게 유명한 거죠. 이거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네. 이 문장 하나 때문에라도 이 소설은 문학사에 이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윈스턴을 조명을 해주는데, 당의 푸른 제복 때문에 그의 작고 야윈 얼굴과 초라한 몸집이 더욱 허약해 보였다라고. 당이라는 말도 나오고 푸른 제복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매트하다 해야 되나, 되게 건조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막 텔레스크린이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되게 미래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상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설정인데 실제 디테일을 보면 디테일은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해야 되나, 반할하고, 그러니까 되게 진부하고 일상의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의 도입에서 복도에서는 양배추 삶는 냄새 나고 막 낡은 매트 냄새가 풍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소설 속에서 계속 이제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비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이거를 이제 미래 시점으로 설정을 했지만 사실 이 소설은 사이파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보기에는 사이언스가 너무 약하고 픽션이 더 강하고, 그 픽션에 이제 정치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고민해온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역사나 정치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 본성이나 그거를 이제 픽션으로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앞에 그 과학적인 세팅들은 되게 약하다고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뒤로 갈수록 되게 웃기게 느껴지는, 너무 예스러워가지고 웃기게 느껴지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런 대조가 미학적인 어떤 충격을 준다고 해야 되겠죠. 이런 그 미래적인 설정과 그 다음에 그 디테일들이 지니고 있는 구태의연함, 너무나도 예스러움, 너무나도 평범함, 이런 것들이 충돌해가지고 어떤 미학적인 충격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길거리 풍경을 이제 한 번 더 묘사를 해주는데요. 여기 번역본에 이제 민음사 번역본을 제가 읽었는데요. 영사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잉글리시 소셜리즘, 그러니까 영국의 사회주의를 줄여가지고 인소 이렇게 이제 ing SOC 이렇게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사상경찰, thought police 이런 거, 우리 옛날로 치면은 지금도 있구나.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 이런 거, 그리고 줄여가지고 약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진리부, 평화부, 애정부, 풍요부 이렇게 이제 4개의 부서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거꾸로예요. 진리부는 가짜를 만들어요. 보도, 연애, 교육, 예술을 관장할 이게 전부 다 가짜로. 평화부는 전쟁을 일으키고, 애정부는 반대로 애정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제 기여합니다. 잡아다 고문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풍요부는 경제 문제. 근데 이걸 또 딱히 반대라고 또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사 해야지만 이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되게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윈스턴은 진리부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 진리부 건물에 보면은 슬로건이 써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소설에서 되게 유명한 거죠.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계속 나옵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건물 소개를 이렇게 쭉 해주고, 애정부는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그리고 그 건물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 자기는 여기 너무 무서워서 그 근처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일종의 이제 복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